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농구 현재 2025 피바 아시아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몇 시간 뒤에 괌과 8강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별 예선 2위와 더불어서 이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 당초 목표였던 4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귀하 선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귀하 선수가 자취를 감췄는지에 대한 좀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이 귀하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팀은 조별 예선 2승 1패 그리고 A조 2위로 이제 괌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강점이 있었죠. 이전보다 3점을 더 많이 던지고 팀 3점 성공률이 40%가 넘고, 그리고 득점 탑10 안에 2명의 한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현중, 유기상 선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잘 풀리진 않죠. 대표팀의 현재까지 드러난 최대 약점은 역시나 리바운드입니다. 조별 3경기 모두 다 리바운드가 열세였어요. 호주를 맞아서 한 61대 97로 패했죠. 호주는 공격 리바운드 14개, 한국은 10개,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의 차이가 컸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는 호주가 35개, 한국은 22개에 그쳤고요. 총 리바운드 차이가 마이너스 17개, 32대 49였습니다. 뭐 상대가 호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있겠죠. 자, 카타르를 맞아서는 97대 83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겼습니다. 다만 공격 리바운드는 카타르가 더 많았고, 수비 리바운드도 카타르의 근소한 우위, 토탈 리바운드는 41대 35, 35대 41로 한국이 역시나 열세였습니다. 자, 레바논전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이 피바가 매긴 파워랭킹 2위에 빛나는 레바논, 바로 직전 대회 준우승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종일관 거의 뭐 리드를 계속 잡으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따냈습니다. 레바논은 공격 리바운드가 12개, 한국은 8개에 그쳤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일이 별로 없었죠. 왜냐? 3점이 20개 이상 터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디펜스 리바운드는 24대 23 거의 대등했습니다. 36대 31, 31대 36으로 한국이 5개가 밀렸는데, 호주를 상대로는 리바운드 득실 마진 마이너스 17개, 카타르를 상대로는 마이너스 6개, 그리고 레바논을 맞아서 마이너스 5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잘 버텼는데 라는 인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3경기 전부 다 리바운드가 열세인 부분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봐야겠죠. 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뭐 승리를 위한 바로미터라 생각하진 않아요. 리바운드의 우위가 승리 공식은 옛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림 근처에서 야투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또 예전처럼 3점을 덜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현재 밀리더라도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 선수 없이 더 높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바운드는 또 농구의 기본이잖아요. 이 리바운드가 뭐 계속 열세가 되어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입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은 귀하 선수 없이 최근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이 라거나 선수의 기아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봐야겠죠. 라거나 선수 기아와 함께 대표팀은 높은 골 및 경쟁력을 지녔습니다. 자, 빅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귀하 선수를 영입할지, 뭐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빅맨 귀하 선수를 데려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이 장점 4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바운드, 그리고 이선 수비, 그 다음에 뭐 윅사이드 헬프 수비, 자, 이런 제공권을 장악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뛰어난 기량을 지닌 빅맨들이 많지만, 그래도 빅맨 포지션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아 무대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포지션임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안정적인 골 및 득점을 비롯한 확실한 공격 루트가 생기죠. 이거는 뭐 명암이 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세근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대한민국 대표팀 골 밑에서 아시아 선수를 상대로 포스트업으로 혹은 페이스업으로 혹은 풋워크 피벗으로 손쉽게 2점을 올릴 수 있는 빅맨은 별로 없어요. 자, 세 번째,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귀화 및 이중국적 매치업을 우리는 완성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귀하 선수가 현재 없기 때문에 상대의 귀하 선수를 우리나라의 국내 선수가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성호 선수처럼 수비 스페셜리스트를 뽑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귀하 선수를 데려온다면, 라거나 선수 데려온다면 다 뭐 NCAA에서 맞붙어 봤던 그런 선수들이거나 혹은 이름값에서 뭐 대등하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그쪽에서의 구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대등하게 귀하와 이중국적 매치업과 맞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접목할 수 있죠. 물론 저는 라거나 선수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라거나류의 선수가 우리나라의 개성을 확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볼을 많이 터치해야 되고 내가 야투를 일정 부분 시도해야 되고 내가 야투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인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무조건 볼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떡사세요 하면서 공을 두 손으로 들고 오버헤드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극명히 드러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레바논에서 굉장히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디드릭 로슨 같은 선수가 나와서 파이브 아웃을 한다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안준호 감독처럼 굉장히 열려있고 그리고 또 현대농구의 밝은 인물이 온다면 전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2025 아시아컵에서도 상당수의 국가가 다양한 귀화 선수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조시 호킨슨이 대표적이고 올림픽도 다녀왔죠. 레바논은 디드릭 로슨, 그리고 필리핀은 저스틴 브라운리, 아주 출중한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다터커, 그전에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이라는 그 NBA 선수가 있었죠. 과거에 브루클린에서 뛰기도 했었던. 자, 그리고 이라크는 디마리오 메이필드, 그 다음에 대만은 브랜든 길백, 7푸터 빅맨입니다. 카타르는 NBA 경험이 있는 브랜든 구딘, 카타르는 뭐 귀화에 지금 뭐 몇십 년째 진심이죠. 그리고 시리아는 캐런 드실즈라는 선수, 괌은 조나단 갤러웨이를 귀화시켰습니다. 자, 귀화 선수가 없는 팀은 16개 진출국 가운데 7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아 선수를 많이 쓰지 않는 팀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반 이상은 기아 선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기아 선수가 없는 팀은 한국,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 호주, 인도입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아 선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현재 연령별 대표팀을 통해서 기아 선수를 어떤 식으로든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제가 뒤에도 후술하겠습니다만 한국만큼 그렇게 귀화 절차가 까다롭진 않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귀화 선수를 로스터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라거나 선수 이후에 왜 귀화 선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2의 라거나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법무부의 엄격한 귀화 절차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자, 물론 협회가 삼성에서 뛰었던 코피 코번에게 접촉하기도 했습니다만 설령 코피 코번이 좋아, 나 한국 너무 사랑해, I love Korea, 나 한국 귀화 선수로 뛸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메이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첫 번째, 까다로운 우수 인재 특별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체육 분야의 선수가, 농구로 칩시다, 농구 분야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우수 인재 특별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면제해주고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라거나 선수가 이렇게 국적을 얻고 뛴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대상자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추천해야 됩니다. 대한체육회라는 곳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자체 심의를 거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장악력이 괜찮네, 인성도 바른데, 법무부에 다시 추천합니다. 여기서 그냥 고지가 확 올라가죠. 일단 법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법무부가 추천을 받아서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서 다뤄가는 저 법무부의 스텝에서 뭐 대부분이 좌절됩니다. 일단 법무부는 단순히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기여도, 품성, 사회 통합 가능성,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농구협회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지목한다고 해도 법무부의 높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귀화는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거나 선수가 NCAA에서 KBL로 바로 왔다, 그랬으면 귀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는 NCAA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NCAA에서의 활약상, 예를 들어서 뭐 모교 미주리 대학이 파이널 4에 갔어요. 법무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산점을 주지도 않아요. 대신 KBL, 한국 프로농구 리그에 와서 우승을 달성하고 누가 봐도 뭐 풍부한 숫자를 내면 그게 차라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장벽이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화가 쉽지 않고, 그리고 경쟁국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한국의 법무부의 귀화 절차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애국가도 불러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엄격한 절차는 여러 경쟁국들과 정확히 대조되고 있죠.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저스틴 브라운리의 귀화를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예전에 뭐 안드레이 볼라체도 있었고 조던 클락슨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나라 윗선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저스틴 브라운리를 필리핀이 워낙 좋아해서 이거는 의회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또 일본, 요르단도 적극적인 귀화 정책으로 대표팀의 전력을 지금 뭐 십수년째 보강하고 있죠. 자, 반대로 한국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딱 있는 국제대회 일정에 맞춰서 전력 보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라거나 선수 전후로는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 및 전망을 내보자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귀화 선수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국적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국적 부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2, 3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관건은 농구계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국적법의 원칙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건데, 이걸 이미 대한민국 농구는 한번 망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농구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순히 뭐 올림픽 예선,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농구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이 깊은 선수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회 끝나고 미국으로 뿅 날아가고 뭐 세금 문제 가지고 뭐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좋아해야 되고 한국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농구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는 이랬으며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는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한 경기 뛰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무부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때는 바야흐로 2015-16 시즌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아니고요. 여자 프로농구에서 활약한 첼시 리라는 선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냥 공 잡으면 자동 2점이고 WKBL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였습니다. 베스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재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지 않은 거예요. 토종 선수처럼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첼시리가 합류한 그 당시 하나은행은 곧바로 준우승이었어요. 그 전으로는 계속 그냥 하위권 전전했던 최악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조 문서임이 발각이 됐어요. 위조 문서라는 게 WKBL에서 발각된 게 아니라 법무부까지 올라가서 발각된 겁니다. 사안이 큰 거죠. 만약에 WKBL 쪽에서 그냥 문서 위조가 발각됐다면 쉬쉬했거나 최소한으로 그냥 징계 줬거나 그랬겠죠.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랐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법무부 쪽에서 발각이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당연히 하나은행의 준우승 삭제됐고요. 이거 삭제 안 하면 WKBL이 등실인 거죠. 그리고 첼시리의 모든 수상 기록, 신인상 받았고 베스트 5 6관왕 차지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문제는 첼시리 따위 우리나라에서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사태의 후폭풍이 컸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WKBL은 재외동포 선수 제도를 즉시 폐지합니다. 지네가 만들어 놓고 개판되니까 폐지,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 후에 재외동포 선수가 아니라 외국 국적의 동포 선수 제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름을 살짝 바꾼 거죠. 그런데 첼시리가 뛰었던 저 재외동포 선수 자격은 조부모가 한국인이었어도 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꿨죠. 이걸 어떻게 바꿨냐? 외국 국적 동포 선수라는 제도를 부활시키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된다 라는 자격 요건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니까 굉장히 빡센 거죠. 빡빡해진 거죠. 키아나가 지금 그렇게 해서 뛰고 있잖아요. 삼성생명에.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세 번째, 첼시리를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위한 체육 우수 인재로서 특별 기화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면 백지화된 겁니다. 전면 백지화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첼시리를 어쨌든 데려온 건 여자 농구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귀화까지 시킨 건데, 문제는 이게 위조 문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기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는 건 진의 사정이에요. 문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의 특별기아 심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훨씬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변화했어요. 물론 그 엄격함과 보수적인 그 부분을 정량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첼시리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끼친 거죠.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이게 제일 악랄한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뭐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법무부 쪽에서 그걸 발각을 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또 법무부 쪽에서는 야 이걸 기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모든 절차를 엄격하고 또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한국 스포츠계 전체의 기아 시스템에 불신과 경계심을 주입합니다. 대상은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판단할 일인데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 앞에서 택도 아닌 그런 위조된 문서를 들이밀었으니 그것도 주역이 농구인이 얼마나 퇴보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첼시리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들, 우리나라 농구를 전부 다 후퇴시킨 인물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알고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뭐 귀하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코피 코번에게도 컨택을 했었고 꾸준히 많은 선수들을 또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설령 그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에서 법무부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0년 전에 첼시리라는 사태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구 퇴보의 주역들은 이제 하나둘씩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 다음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농구를 안 보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꽈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의 미래는 저는 농구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농구 선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97년, 98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선수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기량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수십 년째 그러고 있지만 농구인들, 농구 원로들, 농구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농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는 좋지만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생각할 거면 그냥 집에서 발이나 닦고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괌과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이 세 경기를 펼친 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의 메시지를 줬고 또 단순히 농구를 보는 재미까지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고 이정현 선수는 귀국하게 됐지만 더 이상의 부상자 없이 멋지게 싸우고 돌아올 한국 대표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영상을 찍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피바 영상을 쓰는 거는 전부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채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회수가 나오려면 영상을 쓰는 게 좋지만 저희는 딱히 그렇게 하면서까지 채널을 이끌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쓰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영상은 피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한 쿼터에 15초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 쓰는 데는 전부 다 저작권 위반이고 나중에 큰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쫄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쓰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